사실은 기록이나 발굴 조사를 통해서 면면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선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자동 시계 옥루, 발음 기경과 천지인의 모습을 본떠 만든 한글이라든가, 돌에 새긴 밤하늘에 그림인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색이라든가, 겨울 내내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는 온돌 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우수성이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토목 분야에서는 오래된 것들 속에서 어떤 우수한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방리제도라든가, 성곽 축조 기술, 교각 축조 기술, 그리고 대지 조성 기술, 또 물과 관련한 배수 처리 기술, 뭐 거대한 고인돌 축조 기술도 있을 거고요. 토목과 건축의 최고 기술을 동원한 궁궐 조성이라든가 거대한 사찰 조성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물과 관련된 수리 체계를 중심으로 토목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바로 헤어먼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헤어먼지의 가치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먼 옛날로만 생각했던 12세기의 고려의 왕이 머물던 행궁, 즉 왕립 호텔로 추정되는 파주 헤어먼지가 어떻게 계획되고 시공되었는지 상상해 보면서 900년 전에 비해서 현재는 얼마나 또 변화하고 발전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헤어먼지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뭐 사이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오래전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 크게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이 파주 헤어먼지는 현재 사적 제464호로 지정되어 있고 1122년 예종 17년에 건축되었다는 확실한 기록이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의 정치적 수도였던 개경과 경제의 중심지였던 남경 사이에 위치해서 왕의 순행 시 중요한 거점 공간이 된 곳입니다. 즉 고려 시대의 왕이 머물던 헤어먼이라고 하는 행궁이 조성되었던 자리가 바로 이 헤어먼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시대 왕과 관련된 중요한 유적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 지역에는 많이 남겨져 있지만 그래서 그게 굉장히 헤어먼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앞에서 그 발표하셨던 강의하셨던 우리 서영일 원장님께서 계시는 그 한백문화재연구원에서 총 14회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왕이 이동 중에 이제 숙백하게 되는 행궁의 역할을 수행했음이 그를 통해서 고고학적이라든가 건축학적, 미술학적 연구 속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이 건물이 올라가는 기단을 비롯해서 계단과 석축 그리고 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석재로 잘 고스란히 있다는 점에서 이 헤어먼지가 건축학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12세기의 우수한 건축 토목 조형 기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바로미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토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과거의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녀오시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이 사이트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속조 조형 기법을 잘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그 오전에 그 서영일 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적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 보면 지금 개성이 있고요. 아래쪽에 서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최단거리로 장단을 거쳐서 이렇게 넘어가는 요 길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옛길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 헤어먼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거의 중간 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의 중심지였던 개경에서 그 경제적 중심지였던 이 남경까지 왕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순행할 때의 중간 거점으로서 이 해운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뭐 도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찰을 처음에 세웠다가 나중에 이제 뭐 역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나중에는 행궁으로서 어떤 면모를 계속 쭉 갖췄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유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원지의 가치는 초석과 계단, 석축, 수구 등이 상당히 많은 양의 건축 유구가 남겨졌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오먼지는 문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122년이라고 하는 건립 배경과 건립 성격이 정확하게 잘 남겨져 있고요. 건립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건립 기간이 언제인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해원지는 존립 기간이 한시적입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이 유적이 뭐 더 이상 그 위치에 그 다른 이제 유구가 올라간다든가 이게 여러 가지 유구가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때 12세기에서 13세기라고 하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유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12세기 고려 건축, 특히 왕실 건축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원지는 이 11단이라고 하는 이게 구릉지의 11단이라고 하는 단을 만들면서 그 위에다가 건물들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이제 높이차를 두면서 만들게 되는데 이 각 단을 만들기 위해서 축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축대와 그 다음에 각 단을 오르내리기 위한 다양한 형태로 된 계단을 설치하는데 이 다양한 형태로 된 계단이 이렇게 우리 남한 지역에 이것보다 다양하게 나오는 계단을 가진 사적지는 제가 살펴본 바에는 없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같이 함께 나타나냐면요. 만월대라고 하는 개성에 있는 만월대라고 하는 고려의 왕궁 궁궐에서 이제 그런 유적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려시대 왕실 건축의 기법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헤어먼지 건물 배치라고 하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면 전체 구역이 하나의 구역을 조성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1단 정도의 축대가 형성되면서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갑니다. 여기 이쪽이 바로 이 우물이 있는 위치고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가는데 이 축이 이 고려시대 건물의 어떤 그런 특징은 배치를 할 때 이렇게 뭐랄까요 고려 우리 만월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복궁과 창덕궁을 만약에 조선시대 궁궐을 비교한다면 전궁인 경복궁 같은 경우는 아주 일직선에 대칭되게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거의 획일화되어 있다고 하면 창덕궁 같은 경우는 자연시설 그대로 이용하면서 정전과 편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전이 이렇게 축을 비틀어가면서 만들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약간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헤어먼지에서 제가 밑에서 살펴본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낮은 그렇게 높은 구름은 아니지만 밑에서 보면 어쨌거나 여기 제일 위에 쪽에 이제 우리가 행궁이 있었던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서 밑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정청 지역에서 보시면 그 이렇게 잠시 녹음은 하고 있나요? 네. 이게 자청용 우백호를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으로 되고,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산이 좀 높은 산이 있고요. 그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뭔가 감싸주는 그런 그 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앞쪽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앞쪽에 이렇게 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멀리 보이는 이런 안산이라 그러죠. 이런 낮은 봉우리가 있는 풍수지리에서 보면 굉장히 명당으로 보이는 이런 지역에 바로 이 해음원지가 이제 위치하게 되고 그 제일 중심적인 윗 공간에 일단에 바로 이 보이는 여기가 이제 바로 행궁 그 정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뒤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화계가 마련되어 있고 화계를 따라서 올라가면 궁궐 뒤쪽에 나 있는 요런 작은 현문 같은 것들이 있었던 자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행궁이 있었던 정청 부분이 이제 양쪽에 V자 모양으로 작은 부속 건물들이 옆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건축 쪽에서는 이방형 건물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귀 이자처럼 얼굴이 있고 양쪽에 붙어 있는 두 개의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방형 건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바로 중심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능선과 이쪽 능선을 따라서 외곽 담장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해원지 건물 배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북동쪽 제일 상단 축대에 조성된 건물은 아까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형, 그러니까 귀 이자를 써가지고 귀 모양처럼 생긴 그런 건물 형태로서 중앙에 큰 건물이 있고 좌우에 작은 건물이 대칭적으로 모습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예전부터 뭐 고구려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중요 왕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뒷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적절히 가두었다가 건물 주변을 흐르도록 하면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2단마다 좌우로 흘러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12세기에 뛰어난 물처리 토목 기술을 잘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만들어진 사찰에서의 배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시스템만 거의 많았는데 이 헤어먼지 건물에서는 독특하게도 2단마다 좌우로 물을 흘러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배와 또 그걸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그 좌우로 흘러가게끔, 그러니까 위아래로 구배가 아주 명확하게 나 있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구배를 가지면서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대단히 과학적인 그런 비법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 여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단 석축에 형성된 물길 조성은 전체적인 배수 및 안거 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는 하나의 권역 구역으로 대지를 조성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암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게 지하로 물이 흘러가게끔 만든 거고요. 배수는 이제 보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구획을 하지 않고 토목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역으로 대지를 조성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6차에서 9차 발굴에서 밝혀진 외곽 담장의 흔적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출입문이 11단 좌측에 한 개만 조성되고 있다는 부분도 하나의 구역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저는 뒷받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이게 사찰 구역이 있었고 여기 아래쪽에는 원 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궁 구역이 이렇게 따로 있었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에는 어느 시기에 사찰로 기능을 하고 원으로 기능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는 출입문이 이제 한 개만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하나의 구역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요. 11단으로 만들어진 축대의 서남 쪽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연못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연못지로 들어가는 축은 헤어먼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축과 약 30도 정도 어긋나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지형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건물을 짓던 방식의 영향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만든 그 도면과 그 다음에 발굴단에서 만든 도면이 있는데 이 5차 발굴 조사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1단이 이렇게 제일 위에 이렇게 제 커서가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가장 중심 구역인 이 행궁의 구역이고요. 이렇게 기존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행궁 구역이고 여기가 사찰, 여기가 이제 윤장대 같이 십자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이 나왔거든요. 전돌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를 사찰 권역으로 보고 이 밑에 부분이 원 구역이 아니라 원이 있었던 그 여객
역할을 했던 곳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좌우추로 흘러가는 물길이라든가 앙거라든가 배수 체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게 이렇게 완성되기가 토목 기술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착안했을 때,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처음에는 사찰로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이게 행궁 권역으로 아예 완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문이 하나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그 앙거와 배수라 체계가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왼쪽에는 안 보이지만 외곽 담장,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외곽 담장이 이렇게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사찰과 행궁이 같이 공존했던 것이 아니라 사찰 권역이 나중에 행궁으로 다시 확장돼서 그 현재의 면모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문지가 있고 뭐 11탄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외곽 담장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건 서영일 원장님께서 1차에 강의에서 보여줬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 바로 앙거로 내려가는 여기로 물길이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또 나가면 이 밑에 석축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대지를 우리가 이제 건축이나 토목을 전공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대지를 조성할 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돼 있지 않으면 그 건물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이런 것들을 하고 막 이런 여러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엄원지 건물 배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려 궁궐의 서부 건축군과 매우 그 중에서 가 건물지군 일대와 유사한 배치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옆에 왼쪽에 이제 오른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1호 건물지가 있습니다. 가 건물지군에. 여기 보면 여기 튀어나온 게 이제 뭐냐면, 여기 앞에서 튀어나온 여기 바로 계단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여기가 몸통이 되는 건물이 있고요. 양쪽에 귀처럼 생긴 여기 이방형 건물이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몸통이 있고 양쪽에 작은 부속재 같이 만들어진 이방형 건물이 중심이 되고 있고, 그 밑으로 계단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죠. 계단이 튀어나오고 왼쪽에 세로형 건물이 양쪽으로 감싸고 있고, 앞쪽에 장랑이 지나갑니다. 앞쪽에도 보면 여기 장랑이 지나가죠. 장랑이 지나가고 나서 여기에도 계단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도 장랑이 지나가고 계단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다시 오른쪽과 이렇게 세로 건물지가 나오고, 그 옆으로 또 세로 건물지가 나오고 세로 건물지 나오고, 앞쪽으로 다시 장랑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칭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여기에 마당을 또 이렇게 두 개를 만들게 되는 이런 구조가 거의 이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궐이라든가 아니면 관아 건물, 그 다음에 향교나 서원 건물, 이런 종교 건물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에 만들어지느냐, 누가 주체를 해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거의 예전에는 거의 비슷한 획일화된 그 계획에 맞춰서 비슷한 장인들이 내려가서 이제 만드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 이 고려 궁궐에 있던 이런 이제 궁궐 건축의 모습과 여기 행궁은 왕이 머무는 공간이니까요. 비슷한 구조로 만들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음원지 공간과 우리 석조 계단 위치에 따른 한번 특성을 한번 보면은, 해음원지 계단의 기능은 여기 해놓은 것처럼 4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이차가 있는 두 공간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높은 석축이나 높은 기단을 오르내리기 위한 연결 부재로서의 기능을 계단이 가지고 있다. 뭐 이건 일반적인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주요 건물의 진입 동선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요 이동로와 중요 출입 공간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중요 건물에 있어서는 계단이 좀 더 공력을 들여서 더 멋진 계단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속 건물의 경우에는 계단을도 굉장히 아주 공력을 덜 들이고 그냥 그 기능만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좀 멋있게 그다음에 좀 공력을 들여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주요 건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남겨져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지라고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사찰이 있었던 지역이라든가 건물이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그 집안이라고 할까요? 지금 남겨져 있는 유적지 같은 데는 현재 그 위로 올라간 건축물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건축물들이 중요한 건축물이었느냐를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 계단의 모습이나 계단의 형식을 보고 여기는 좀 더 아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위계 질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식성을 통해서 위험이나 중요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해먼지 계단의 또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다른 데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로를 건너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단이라고 되어 있는 단 중에서 위에서부터 2단마다 이 가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수로가 형성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로를 건너가는 다리의 역할을 계단이 하고 있다. 그래서 9, 7, 5, 2단 그러니까 2단, 5단, 7단, 9단이 바로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어먼지 계단의 종류는 설치된 형태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이 나왔고요. 계단의 위계를 살펴봤을 때 진입층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아마 오전에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사찰축과 행궁축이라고 하는 2가지 부분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조 건물에서도 지붕의 형태나 공포의 장식성을 통해서 주 건물과 부속 건물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계단의 경우에도 공력을 들인 유형에 따라서 주 계단과 보조 계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이 형성된 중심축을 통해서 길게 늘어선 장랑의 문 위치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석만 조사하게 되면 그곳이 문이었는지 벽이었는지 막혀 있는 곳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심축을 통해서 장랑의 문 위치를 추정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유적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단 형식을 제가 정했는데요. 가구식과 보석식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해먼지를 연구를 하면서 새로 만든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리식과 내입식이라는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기존의 다른 의계라든가 이런 데 뭐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뭐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찾았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다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구식과 보석식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보석식과 가구식 형태로 된 것들은 위계가 일단 주계단과 보조계단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것은 당연히 주계단은 주진입 기능을 하게 되고 보석식은 보조 진입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식 같은 경우는 주 계단과 보조 계단을 함께 이제 가지고 있고 이것은 기능적으로는 수로를 진입하기 위한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입식 같은 경우는 주 계단이고 수로 진입을 하는 또 기능을 가지면서 주 진입의 어떤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아까 출입 이렇게 꺾어져 자연 지세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요. 축이 뒤에 뒤틀어지고 다시 여기서 축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가 출입문, 여기가 문지가 있었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 요 계단에 따라서 맞춰보면 요 계단의 주 출입로에 주 계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중요 공간, 왕이 머물던 공간으로 가는 또 주 진입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만들어진 계단들도 주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또 그림을 좀 자세히 또 보시면 예, 여기에 이제 계단이 쭉 연결되어 있는 요게 바로 문인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계단의 위치를 가지고 이 중심축을 찾지 못하면 이게 실제로는 밑에 장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렸으니까 여기가 문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초성만 배열해 보면 여기가 어디가 이게 문이 있었는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통해서 진입로를 한번 살펴보면 바로 여기가 계단이 나온 계단이 있는 예, 위치에 따라서 여기가 이 그 문이 있었던 어떤 그런 곳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까지 밝혀진 계단 유구는 많이 훼손된 7탄, 8탄을 제외하면은 네, 약 25개 정도가 확인되고 있으며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식, 보석식, 다리식, 내입식이라고 보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구식 계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구라고 하는 것은 집의 구조, 그러니까 집의 구조처럼 만드는 그런 계단이라고 하는 가구식 기단이란 말도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고 양 위에 지붕이라든가 아래쪽에 기단이 있고 어떤 벽체가 만들어진 형태로 된 것을 우리가 가구식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구식 계단도 그렇게 기둥과 뭐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가 만들어서 이렇게 계단의 모양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가구식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 목구조의 결합 원리와 같이 계단의 옆면을 형성하는 방법상에서 여러 가지 부재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만들어진 계단으로 이제 우리가 가구식 계단을 하는데 이 계단이 헤어맨지에서는 여러 단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밟고 올라가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디딤돌처럼 생긴 거죠. 그 보석이 삼각형의 형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염원을 지대석과 우석과 사갑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돌로 합쳐서 이렇게 마감의 형태로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구의 형태는 삼각형의 돌기가 상부에 만들어진 지대석과 이 3단에서 4단 정도의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보석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상부에 올라가는 사갑석을 받쳐주는 형상이기 때문에 상부에 사갑석과 우석이 결합되어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해원지에서는 이런 이제 가구식 계단은 한 6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 해원지에서 만들어진 이 기단 받침석은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법주사 팔상정 및 개성 만월대 유구에서 나오는 받침석과 아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단 지대석의 옆모양의 삼각형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는 계단 헤어먼지와 법주사 팔상전 원통 고정 계단에서만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12세기 석조 계단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는 더 형식적으로 따져보면 법주사 팔상전과 원통 고정 계단에서 보이는 것보다 헤어먼지가 좀 더 일찍, 그러니까 12세기에 헤어먼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법주사 팔상전과 원통 고정 계단은 늦어도 12세기 이후 13세기, 14세기 때 만들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해영원지가 12세기에서 13세기에 한정해서 이 어떤 유구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더 일찍 만들어졌느냐 더 늦게 만들어졌느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복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복석은 땅 밑에 이렇게 그 대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넓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이 땅 밑에 묻히면서 만들어진 돌을 우리가 지복석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계단 가장 아래쪽에 받쳐지는 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복석의 끼움턱이 깊이가 대부분 5에서 7mm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신라 시대라는 말은 안 쓰죠. 남북국 시대라든가
아니면 그 삼국시대에 나타나는 유구에서 예를 들면 경주에서 보이는 어떤 지복석 기분턱이라든가 백제지역에서 보이는 것들은 뭐 최소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3cm까지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깊이가 더 얕게 조사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목조 기법의 약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목조는 서로 끼임을 해야지만 얘가 밀려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석조는 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칠기와 그 다음에 재질이 거친 것과 그 다음에 돌 자체의 자중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복석에 끼움턱이 없어도 얘가 그렇게 밀리거나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안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목조 기법처럼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더 목조 기법의 어떤 따라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가 석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물성들을 다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점점 목조 기법과 다르게 석조는 단순하게 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의 중간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바로 가구식 계단의 현존 유구 개념도입니다. 제가 보시면 요 밑에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요 땅 밑에 있는 부분이 이게 지복석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밑에 이제 돌이 되는데 요 삼각형 돌기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요 위에 실제로는 없어진 돌이 뭐냐면요. 요 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사갑석이라고 하는데요. 사갑석 부분이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면석이 하나 더 있었던 모양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1-2 건물지의 우익랑과 1- 건물지 우익랑 건물의 계단 정면과 우측면에서 제가 봤는데 요게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석. 이 보석이 뭐냐 밟고 올라가는 이제 그 디딤돌을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석이 보이게끔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보석 옆면이 보이지 않도록 여기를 원래 이렇게 가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렸던 모습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복석입니다. 이게 지복석 끼움턱인데 이게 끼움턱입니다. 요 위에 이제 그 계단의 가장 아랫돌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 윗 사진에 보면 요 돌이 올라가죠. 요 돌이 올라가는 고기에 얘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움턱이 없어도 얘가 굉장히 이 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중이 무겁기 때문에 밀려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렇게 끼움턱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 여기 헤어먼지 이전 시대에는 더 강화가 됐다가 이게 5mm에서 7mm 정도 약화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5mm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흔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어디 있냐면 법주사 팔상전에 가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요런 모양이 보이시죠? 요게 지복석입니다. 지복석이 요게 끼움턱이 약간은 있지만 거의 없죠. 여기도. 그러니까 요렇게 삼각형 형태로 돌출된 요런 돌, 요게 이게 이제 법주사 팔상전에서 보이는 걸 봐서 법주사 팔상전은 저는 이제 요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탑 형식의 목조 건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이야기할 때 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중요한 건물을 이루는데 중요한 어떤 구성 요소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계단 위에 조선 중기 임진왜란에 의해 불타서 새롭게 만들어진 조선 중기 때 만들어진 목탑형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법주사 팔상전이다 하는 게 실제는 좀 더 정확한 설명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고려 시대 그 아까 13세기 정도나 14세기 때 얘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12세기 때 만들어졌었던 헤어먼지와 비교했을 때 헤어먼지는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가는 돌이 이걸 우리가 사갑석이라고 하는 게 갑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갑석은 요 위에 기단으로 보면 요게 기단인데요. 요것도 이제 가구식 기단이 약화된 모습인데요. 요게 갑석인데요. 위에 지붕돌 모양식으로 올라가 있는 게 갑석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 갑석이
사갑석, 경사를 지면서 만들어졌대요. 사갑석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여기 옆면을 말하게 되면 조선시대 때 오면 이걸 우석이라고도 하고 소맷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 똑같은 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응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면석과 얘가 일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려 헤어먼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돌과 사갑석과 여기에 들어가는 면석이 계단 면석이 따로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는 그 다음에 후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보석식 계단이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석은 기단 보석과 면석으로 이제 마감되어 있는데요. 면석과 면석은 막힌 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헤어먼지에서는 총 6개가 조사되었고요. 가장 일반적인 계단의 형태이지만 특수한 환경을 가진 헤어먼지에서는 아주 적은 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사대부 주택이라든가 뭐 일반적인 어떤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도 실제로는 이 보석식으로 된 계단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마 왕이 머물던 공간, 행궁으로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기능을 가진 보석보다는 좀 더 위계가 높은 계단들을 많이 형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기능적으로는 3단에서 4단 사이에 비교적 낮은 석축을 올라갈 때의 역할이라든가 1- 건물 아까 뒤편에 만들어진 화계, 꽃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이런 화계를 올라갈 때 어떤 그리고 1-2 건물의 좌측에는 ing랑, 그러니까 부속 건물이죠. ing랑의 기단을 올라갈 때 설치되어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보석 상단에는 약 15mm에서 30mm 정도의 홈을 90mm 정도 들여 파서 상단의 이제 보석 하단을 밀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구식 아까 전에 구조와는 달리 보석 자체 결국의 내구성 확보하는 점에서 설치되었다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겁니다. 속체음은 50에서 100mm, 그러니까 이제 5cm에서 직경이 한 10cm 정도 되는 정도의 잡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실 있게 집어넣은 후에 자갈과 자갈의 공극을 흙으로 여기다가 다진 거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5에서 30mm의 홈을 파서 상단의 보석 하단을 밀착시켰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요겁니다. 30mm 정도, 그리고 여기를 90, 이렇게 가로는 90이고 상단. 자, 이게 여기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입니다. 이게 돌이 이렇게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걸어 다니면 밀릴 수 있잖아요. 밀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여기 보시면 들여 파서 밀착시켰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홈을 파서 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서로 목조처럼 얘를 결구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요, 조선시대에 가보면 아예 그냥 우리가 장대석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밀착시키는 이런 홈을 파는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석조가 가진 물성을 잘 이해한다면 얘가 이렇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이제 헤어먼지 계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계단을 말씀드릴 건데요. 시간이 이제 많이 없네요. 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헤어먼지의 경우에는 자,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 긴 수로와 수로 이 석축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석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것은 헤어먼지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계단의 형식으로 돼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까 말씀드렸던 디딤돌로 이 한 단, 두 단 쌓여서 만들어지는 보석식 계단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 동서로 흘러가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막이 돌을 반턱 따서 걸친 형태로 배수 바닥으로부터 220cm 정도 띄워서 이제 놓은.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자, 이게 보석식 건물이랑 똑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석식 건물이죠.
예, 그냥 양쪽 옆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놓고 쌓아 올려서 그냥 올라가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올라가냐, 여기가. 바로 수로 위에다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걸침 역할을 하는, 예, 이 돌이 걸침 역할을 하면서 양쪽에 보석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 20cm 정도를 이렇게 밑에 수로가 지나가는 곳에다 띄워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단을 올라가는 역할도 하지만 수로가 지나가는 것을 얘가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역할 두 가지를 한다는 거가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홈을 다 팠다는 겁니다. 그냥 올려도 되는데 홈을 여기 다 파는 당시의 역할을 하고요. 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다 보면 밑으로 특히 내려갈 때 얘가 이게 돌이 밑으로 돼 있으면 미끄러지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 돌을 이렇게 좀 높이 올렸습니다. 여기를 높이 올려서 밟고 지나가 내려올 때도 위험하지 않도록 배려를 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다리식 계단 중에서 또 하나는 걸침형이 있습니다. 위에 돌은 보시면 걸침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중앙부는 마치 동기틀과 동기틀 사이에 마루청판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 마루청판이라고 하거든요. 마루청판 모양으로 반턱을 따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게 10cm라고 하면 5cm씩 따가지고 요걸 여기다 딱 걸쳐 올린 겁니다. 요 옆에 있는 그 수로가 지나가는 돌 양쪽 돌 위에다가 얘를 따서 이렇게 올려놓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목조 수법을 그대로 이렇게 석조에다 가져온 어떤 그런 어떤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진을 보시면 밑에서 제가 봤을 때 요게 20cm 정도 되고요. 요게 그 돌들 요 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요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자세히 못 보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요거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이죠. 여기 수구가 내려오는 요 수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건 의도적으로 얘를 310이고 210이면 여기가 210이고 여기 310입니다. 이렇게 만든 돌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내려올 때 얘가 여기도 낮거나 비슷하면 내려오다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물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조금 더 높이 올려서 얘를 밟고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위험하지 않도록 약간 논슬립 느낌의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이 고려시대 때. 그리고 보석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걸침형 계단과 같이 수로와 석축, 그러니까 이게 석축입니다. 이 석축과 수로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아까 그 전 모습은 바로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 수로의 틈이 없이 여기를 바로 올라가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아까 그 보석식이랑 비슷하지만 수로를 약간 이렇게 공간을 두고 건너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침형의 경우에는 요 공간이 보시면 여기서는 수로가 이렇게 수로가 좀 좁습니다. 좁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수로가 여기처럼 넓잖아요. 넓은 수로도 있습니다. 넓은 수로일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걸침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돌 자체가 가지고 전단력에 의해서 얘가 또 자중에 의해서 얘가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물이 이렇게 좁아졌다 넓혀졌다 하면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물이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특징은 여기에 보통 이런 이제 잡석들을 넣고요. 속채움을 해주는데 보통 흙을 보통 넣는데 여기는 흙을 넣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돌만 넣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흙이 있어봤자 흙이 이렇게 공국 사이로 빠져나오면 밑으로 물에 따라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일반적인 보석식과는 좀 다른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 중앙부 속채움을 지름이 50cm,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크기의 돌로 채워 넣은 후에 지름이 한 10mm 안팎의 작은 돌로 그 공국을 대신 메워나가는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이 적심 구조의 흙이 전혀 속채움에 들어가지 않은 특수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계단이 다리 역할을 하는 한편 계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물의 원활한 흐름을 병목 현상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 보석 요게 이제 원래는 요게 형태가 남아 있지만 여기도 보석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물이 흘러나오다가요.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호스 있잖아요. 물 호스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멀리 내보내고 싶으면 물을 이렇게 쭉 호스 구멍을 좀 막아주면 물이 멀리 나갑니다. 빨리. 그러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로로 이렇게 천천히 구배가 되다 보니까 물이 안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병목 현상처럼 여기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주면 물이 이렇게 오다가 딱 뿜어져서 다음 물까지 다음 그 위치까지 힘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판석형이 있습니다. 다리식 기단에. 이거는 다리식 보성형과 같이 수립폭이 넓은 경우에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전면 석축이 2단 정도로 낮은 이렇게 낮게 설치된 곳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판석으로 된 것은 현재 우리가 많이 또 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진입 동선에 설치된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바둑판처럼 이렇게 돌을 놓고요. 판석을 여기 깝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가서 여기를 한 단 정도를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입식 계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만든 계단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그 해원지 계단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는 화성 성역 의계를 또 많이 찾아봤는데 그때 나오는 비슷한 유구가 뭐가 있냐면 석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석등과는 다른 게 석축의 시작점에서부터 내부 방향으로 파들어가면서 계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성 성역기에 나오는 석등이라는 용어가 차이가 있어서 이걸 석등이라고 쓰기에는 좀 안 맞다라고 해서 제가 내입식이라고 하는 계단을 이름을 비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입식 계단은 기단 밖으로 형성된 다른 기타 계단의 형태와 달리 기단 끝에서 시작해서 6단 정도의 계단 보석이 형성된 길이만큼 안쪽으로 설치된 계단인데요. 이 말이 어렵죠.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헤어먼지에서는 한 곳만 형성돼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한 곳만 형성돼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석축이 시작되는 점이에요. 석축 시작되는 점에서 내입식,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계단이 만들어졌다. 제가 생각해도 용어를 참 잘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이 용어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안쪽으로 내입식 들어가면서 계단을 만들어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화성 성역위에 나오는 이게 석등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좀 다르죠. 여기는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따지면 제가 만든 건 여기서부터 내입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내입식 계단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토목공학적 아까 다른 계단들은 이 석축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냥 바깥에다가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석축을 만들면서 동시에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파고 굴강을 하고 거기에다가 얘부터 만들고 이 석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는 따로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사적으로 얘는 내입식 계단은 다른 계단들보다 공력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이만큼을 굴강을 하고 얘를 만들고 얘를 연막음을 하기 위한 석축을 이렇게 쌓아서 양쪽으로 쌓아서 얘가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일체화된 석축과 계단이 일체화된 모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려 궁성에 회경전 서평 축대 계단이나 장하전 원덕정 건물지군에서 서쪽에 위치한 건물지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계단이었다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산지형 사찰의 누화진입에서도 보이는 계단이 바로 이 내입식 계단인데요. 이것은 진입할 공간에 대해서 경외심과 장엄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먼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바로 이 1-2 건물이기 때문에
이 1-2 건물의 진입부에 한 군데 설치하게 만들음으로 인해서 여기를 굉장히 경외심과 장엄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여기는 이 판석형으로 되어 있는 다리식 계단과 내입식 계단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요 계단이 그 마지막 1- 건물을 중요 건물에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고려 궁성 계단과 유사성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해오면지에서 나오는 지대석의 삼각형 돌기가 있는 유형은 13호 건물지 중앙 계단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삼각형 돌기를 중심으로 가구식 계단으로 짜여진 계단은 고려 궁성과 해오먼지에서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형태는 법주사 팔상장과 원통존의 경우에 삼각형 돌기 모양을 초각하여 만든 디자인적 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의 측면을 장식하고 있는 면석과 갑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가 하나의 부재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고려 궁성과 해오먼지는 다르고 그 이후에 어떤 만들어진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 연구를 통해서 제가 해오먼지 석조 계단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유형은 이 고려 궁성 석조 계단에서 매우 유사한 패턴을 찾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구식, 다리식, 보석식, 내입식 이것이 모두 해당되는 한 건물체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어디죠? 개성 만월대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은 그 만월대가 가지고 있는 궁궐 건축과 이 행궁지로서의 해먼지가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18호 건물지에 보면 이런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석식 계단과 양쪽 끝을 마감하는 요 삼각형으로 돌기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만월도에 가보고 싶은 이유가 정말 저는 고려 건축, 고려 건물지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정말 다 확인하고 싶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찍어놓은 사진만 가지고 확대를 하고 이렇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만 봐서도 일단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자, 요 해원지에 나오는 요 삼각형, 자, 요렇게 그렇죠? 아까 그리고 어딥니까? 이 법사 팔상정과 얘가 다른 점이 뭐냐면 얘하고 얘는 요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지만 따로 이렇게 따로 돼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요 사갑석과 요게 일체화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된 돌이 하나 있어요. 요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렇게 그냥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요 사이에 돌이 하나 더 있어서 면석이 2개가 따로 얘는 따로 별도로 면석과 사갑석이 따로 돼 있는데 얘는 면석과 사갑석이 일체화됐다는 점에서 이 고려 궁성에서 나오는 부분과 해원지 나오는 부분과는 좀 후대에 더 세련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헤엄에서 보이는 걸침형 판석의 보석형이 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14호 건물지 주변에서 걸침형 아까 비슷하죠? 이렇게 보석식으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여기서 판석형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기 판석형을 만들고 여기도 바둑판 뭐죠? 그 밑에 바둑판에 지금 바둑판 만들 때 나오는 그 다리처럼 이렇게 하나씩 세우고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이영덕 선생님도 원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뭐 우리가 이제 고인돌 할 때도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네 모서리에다가 만들고 이렇게 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돌이 여기 바로 보이고 그다음 보석형도 수로가 좀 넓을 때는 여기 바로 수로를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보석형이 되는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 끼움턱 자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사성들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내입식이라고 보이는 건물도 사오지 건물 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입식 법전 사지에서 보이고 있지만 이건 따로따로 했을 때 보이는 거지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 내입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어먼지 그 다음에 또 이 전돌이 깔려 있는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낸 석재가 헤어먼지 4다시 건물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고려궁성 4호 건물지 계단 사용에서 너무 흡사하게 배치된 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계단, 이렇게 이제 이게 개성 고려궁성의 이 건물지에 보면 전돌 바닥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고요. 여기 이제 해원지 같은 경우도 전돌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단이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형태가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모방해서 그대로 이제 규범화해서 만들던 옛날의 관아 건축이라든가 사찰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궁궐 건축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한 패턴이 이렇게 같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한번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어맨지 계단 연구에서 가장 흥미를 끈 점은 물과 석축과 계단의 관계였고요. 동서 방향의 물 처리를 위한 계단을 활용했고 이러한 점들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기능과 형태로서 계단을 구성하는 특징이 되었다고 보고요. 이런 첫째 이런 것들을 위한 계단의 역할은 높은 단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에서의 기본적 역할과 수로를 건너기 위한 다리 역할 그리고 이 기능을 두 가지 기능을 충족시키는 한편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유형의 계단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수리학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조금 더 할애를 좀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좀 더 할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이제 수로인데요. 수로가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기본적인 수로가 이렇게 양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수로가 이렇게 안거를 통해서 내려와서 2단마다 여기도 좌측 우측으로 가고요. 얘도 좌측 우측으로 가고 얘도 좌측 우측으로 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얘는 낙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 동서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흘러내려 보면은 이런 물은요 실제로 구배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얘가 머물러 썩게 되고요 안 흘러가게끔 만들려면 뭔가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 장치로서 이 계단들이 또 기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만들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병목 현상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토목공학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기법인데요. 단면적이 작아지면 유체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이 여기 적어지면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슉 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쓰냐면요. 우리가 난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온돌 구조죠. 온돌 구조에서도 이 불목을 넘어가면서 휙 하고 넘어가면서 그게 또 힘이 좀 줄어들었을 때 다시 한번 또 턱을 줘서 휙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굴뚝까지 얘가 열이 계속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열이 계속 그쪽까지 쭉 윗목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도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지도록 설계한 이전 시대에는 전혀 볼 수 없는 독특한 시스템을 우리가 여기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이게 아주 그냥 한 수로에서 이렇게 그냥 배치가 돼서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넓어지고 좁아지고 넓어지고 좁아지고 자 이것이 바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그 양옆에 있는 돌을 그냥 얘랑 맞춰서 갈 수 있는데요. 자 좁아졌죠 넓어졌죠 다시 여기 좁혀서 또 나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넓어졌죠 좁아졌죠 다시 넓히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원활한 이 물이 너무 빨리 흘러가도 안 되고 너무 또 천천히 멈춰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좁아지면 물을 우리가 이제 아까 물 호스를 딱 이렇게 잠궈주면 빨리 나가듯이 물을 해주면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또 다시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여기서 쪼여서 이렇게 내려가게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렇게 보시죠. 그리고 여기는 또 이것은 현대 조경에서도 이것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하는 데가 특히 이제 우리 조그만 소하천에서 이런 것들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걸 왜 뒀냐? 얘를 둠으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여기서 낙차에 의해서 떨어지는 물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유속이 좀 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빨라지고 다시 느려지니까 여기서 또 다시 좁혀주는 거예요. 그럼 좁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또 쫙 하고 빠져나가겠죠. 이런 이제 수리학적인 어떤 공학적인 부분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옛날 오래됐다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런 유적지를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거는 제가 이제 3D로 한번 요런 삼각형 돌기가 있는 요런 것들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요게 우리가 사찰 권역이라고 아까 그 이영덕 원장님께서 우리 서영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보여줬던 돌 중에 독특한 돌 중에 하나죠. 여기가 아마 십자 형태로 된 뭔가가 딱 이제 맞춤이 돼서 올라갔을 텐데 여기가 아마 윤장대 역할을 했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요건 이런 팔각형으로 된 그 초석이 나왔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요것은 3D로 아까 만든 이런 형태. 요게 이제 그 해운원지에서 많이 보이는 기본적인 가구식 계단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로의 모양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로, 앙거와 수로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우리가 이 물을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점, 물은 이미 벌써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집수 시설도 만들고 여기선 폭포수를 흘러내립니다. 낙차 위에서 폭포 소리가 들려요. 물은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촉각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또 시원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도 이렇게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연못처럼 멈춰진 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2단마다 각 단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아주 이 건물 아마 여기가 당시에 그 여름에 많이 사용했던 공간이 또 아닌가도 싶기도 한 게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주변에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주변에 그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시원한 느낌을. 그래서 그런 역할도 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물에 그래서 다른 그 사찰이라든가 다른 건물지에서 나타나지 않는 가로형 어떤 물을 수로를 만들고 이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잘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단을 또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해운원지 계단의 성격을 찾아보면 기능적인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과 또 나중에 수로에 복합되면서 그것들이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지금까지 다른 유적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석조 계단들이 나왔다고 하는 점이 이 해운원지가 가지고 있는 건축학적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가구식, 보석식, 다리식, 내입식이라고 하는데 가구식, 보석식은 다른 데서도 보일 수 있지만 다리식과 내입식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볼 수 없는 곳인데 이런 것이 어디서 나타났냐? 바로 개성 만월대 건물지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다른 역할들은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 고려 궁성의 유적지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동시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건축 유금에도 불구하고 고려 궁성의 유적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왕실과 관련되어 있는 해운원지가 왕실과 관련된 시설, 즉 행궁리였을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개인적으로는 뭐 고로 궁성에 우리가 또 남북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제가 조사할 어떤 기회가 된다 그러면 꼭 가서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해운원지와 고려 왕실의 어떤 건축에 남겨진 유적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전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계단 기능의 다중성을 우리 해운원지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결론을 한번 내릴 수가 있고 이 그 계단의 특징을 통해서 해운원지 건축 유구가 12세기라고 하는 편년을 주는 좋은 유적이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고려시대의 계단 연구에 초석이 되고 행궁지로서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주 감사합니다. 해운먼지 가치와 건축적 의미의 특강을 한국유산연구센터 김재원 센터장님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강의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1, 2차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분께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원장님 및 센터장님,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으로 파주 해운먼지 고려의 국립호텔 해운먼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